부르고뉴 포도밭에 저걸 깔겠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웃었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그 땅에서 한국에서 온 한 젊은이가 포도밭 바닥에 은색 필름을 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대째 포도를 키워온 장인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확철이 오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도의 색도 당도도 바이어의 반응까지 모두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포도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르나르 콜랭입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뉘생조르주 외곽에서 포도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운영한다기보다 지킨다는 표현이 맞겠죠. 42년째 같은 땅에 서 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방향으로 걷고 같은 구역을 손으로 짚어가며 포도나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루틴이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집 포도밭은 3대째 이어져 온 곳입니다. 할아버지 조제프가 처음 이 땅을 샀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배수가 나쁜 땅이라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경사가 오히려 낮 동안의 일조량을 높였고 그 거친 토양이 포도나무의 뿌리를 깊이 뻗게 만들었어요. 우리 포도밭의 피노 누아는 한때 이 지역에서 가장 깊은 색을 가진 포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때는요. 저는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사람보다 땅이 편했어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이 땅이 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싶지 않아서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처음 이상 신호가 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수확한 포도의 색이 고르지 않았어요. 송이 윗부분은 짙은 보라색인데 아랫부분은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그 애는 날씨 탓으로 돌렸어요. 유난히 일조량이 들쭉날쭉한 해였으니까요. 다음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해도요. 결국 당도가 떨어졌고 색이 고르지 않은 포도로 담근 와인은 향이 얕아졌습니다. 제 손이 만든 와인이 예전의 와인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바이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파리에서 오던 구매상 르클레르가 세 번째 해 수확 시즌에 포도밭을 둘러보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콜랭 씨, 올해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계약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다음 해에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바이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지역 와인 시장은 좁습니다. 소문이 빠르죠. 콜랭 농장 포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왔는데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른 새벽에 나오고 더 꼼꼼하게 가지를 쳤습니다. 하지만 포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력이 쌓일수록 결과가 따라와야 하는데 이 땅은 그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 마르티는 15년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딸 엘리즈는 파리에 살고 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포도밭 걱정을 나눌 사람도 상의할 사람도 없이 그냥 버텼습니다. 마을 카페에서 이웃 농부들을 만나도 선뜻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엘리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잠깐 내려가도 돼? 데려오고 싶은 사람 있어. 저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와. 딸이 남자를 데려온다는 것보다 딸이 내려온다는 것이 솔직히 더 반가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걱정을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엘리즈가 데려온 남자의 이름은 박민준이었습니다. 한국 서울 출신으로 농업공학을 전공하고 유럽 각지의 농장을 돌며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 악수를 할 때 사위는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식 인사라고 엘리즈가 설명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눈빛이 조용하면서도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포도밭을 함께 걸었을 때 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포도잎을 들여다보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사위가 내 포도밭의 문제를 볼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민준이 그 말을 꺼낸 건 포도밭을 처음 둘러보고 난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어요. 엘리즈가 파리 이야기를 조금 꺼냈고
저는 듣는 척하며 와인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위는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해봐. 포도 색이 고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질문이었는데 어딘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묻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햇빛 때문이야. 포도송이 윗부분은 빛을 충분히 받지만 아랫부분은 잎에 가려서 못 받아. 색이 균일하게 들지 않는 거지. 부르고뉴 농부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그래서 3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식탁 위에 놓이는 순간 엘리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계속해봐.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잠깐 멈췄어요. 사위가 3년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엘리즈가 말해줬겠지 싶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내 문제를 딸의 남자친구 입으로 듣는 기분이 편할 리 없었죠. 사위는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포도밭 바닥에 은색 필름이 깔린 모습이었습니다. 태양빛이 그 위에서 반사돼 포도송이 아래쪽을 균일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사위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과수 농가에서 오래전부터 써온 방식입니다. 반사 필름을 지면에 깔면 아래쪽 포도까지 빛이 고르게 닿아요. 당도가 오르고 색도 균일해집니다. 비용도 크지 않고요. 올해 수확 전에 한 구역만 시험해봐도 됩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원리는 이해가 됐어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다는 게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면 왜 부르고뉴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는 걸까? 수백 년을 이 땅에서 포도를 키워온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포도밭의 문제를 처음 온 사위가 단번에 집어낸다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못 찾은 것을.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말했습니다. 여긴 부르고뉴야.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땅에서는 우리 방식을 써. 한국 방식이 한국에서 통한다는 건 인정하지. 근데 토양도 다르고 기후도 달라. 그걸 그대로 여기 가져온다는 건 다른 문제야. 딱딱하게 굴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흐리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이 땅과 살아온 사람으로서 처음 온 사위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반박도 설득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엘리즈는 저를 한번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포도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두운 데서도 나무들의 위치를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줄기를 짚으며 걸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사위가 화면에 띄웠던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은색 필름 위로 햇빛이 반사되는 장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험 없는 사람의 이론은 이론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포도밭에 나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위가 이미 포도밭 한 구역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은색 필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한 그것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송함도 눈치를 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 확신이 밉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아침 저는 사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하고 있으니 화를 내야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옆을 지나쳐 내 구역으로 갔어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딱 한 번 그 구역을 돌아봤습니다. 사위는 아직 거기 있었어요. 필름 모서리를 흙으로 꼼꼼히 눌러가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웃기 시작한 건 사위가 필름을 깐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이웃 농부장 피에르가 울타리 너머로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포도밭 바닥에 은색 필름이 줄지어 깔린 것을 보고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카페에 가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카페에 들렀을 때 저는 분위기가 달라진 걸 바로 느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 하나가 말했어요. 베르나르 사위가 포도밭에 은박지를 깔았다고. 저는 커피를 주문하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도 설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위를 두둔하는 것도 이상했고 같이 웃는 것도 내키지 않았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솔직히 인정했어요. 나도 웃고 싶었다고. 부르고뉴에서 수십 년을 농사 지어온 사람들 앞에 한국에서 온 사위가 은색 필름을 깔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우스운 장면이었습니다. 전통이라는 게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의 실패와 수백 번의 시도 끝에 살아남은 방식이 전통입니다. 그걸 처음 온 사람이 바꾸겠다고 나선다는 건 이 땅을 너무 쉽게 본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사위가 그대로 했을 때 저는 화를 낼 수도 있었어요. 당장 그 필름을 걷어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어쩌면 포도밭이 3년째 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잃을 게 더 남아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거든요. 사위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나와 같은 구역을 살폈어요. 필름 위에 먼지가 쌓이면 닦아냈고 바람에 모서리가 들리면 다시 고정했습니다. 군말 없이 묵묵하게.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볼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밉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저 애가 틀렸을 때 받을 상처가 걱정됐달까요? 그런데 그게 또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왜 사위 걱정을 하고 있지? 어느 저녁 엘리즈가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이 마을에서 웃음거리 된 거 알고 있어?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대꾸했습니다. 알아. 엘리즈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게 그 친구 선택이야. 틀렸으면 틀린 걸 배울 테고 맞으면. 저는 거기서 말을 흐렸습니다. 맞으면 어떻게 될지를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포도밭을 돌다가 사위가 작업한 구역 앞에서 걸음을 늦췄어요. 무심결이었습니다. 특별히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 눈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포도 색이 달랐습니다. 같은 품종, 같은 줄기인데 이 구역의 색이 다른 구역보다 진하고 고른 것 같았어요. 저는 포도송이 하나를 손으로 들어봤습니다. 아래쪽까지 보라색이 균일하게 퍼져 있었어요. 저는 한참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수확 전이었고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끝에 닿은 포도알의 감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 포도송이를 내려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사위와 마주쳤을 때도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인정하기엔 이르고 무시하기엔 뭔가 걸렸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사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였습니다. 엘리즈가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민준이 당도도 재봤대. 숫자가 나왔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걸 묻는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엘리즈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위가 직접 손으로 적어둔 수치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필름 구역과 일반 구역의 당도 차이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두 수치 사이의 간격이 제가 3년 동안 좁히지 못한 거리였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숫자를 본 뒤로 저는 사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이 처음 온 사위에게 내가 맞았다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도밭을 돌 때 그 구역 앞에서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이 먼저 갔어요. 그 무렵 사위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포도송이에 당도 측정기를 대고 수치를 기록했어요. 같은 시각, 같은 방식으로 필름 구역과 일반 구역을 번갈아가며 꼼꼼히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그 기록이 쌓이면서 저는 그게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위는 이 땅을 읽고 있었어요.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위가 측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걸 보다가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수치가 어떻게 나와? 사위가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보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필름 구역이 일반 구역보다 당도가 평균 1.8브릭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색도 균일해지고 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8브릭스. 작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와인 품질을 가르는데 충분한 차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물어볼 말이 없었어요. 아니, 더 물어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숫자를 더 들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이 생겨버릴 것 같아서요. 수학까지는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3주 동안 이상한 긴장감을 안고 지냈어요. 포도밭을 돌 때마다 필름 구역을 지나쳤고 지나칠 때마다 포도알을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기계 수치가 아니라 손끝으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이 땅에서 익힌 감각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구역 포도가 다르다고. 그런데 그 감각이 반가웠습니다. 그게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사위가 틀렸으면 하는 건가, 맞았으면 하는 건가. 포도밭이 살아나는 게 우선인가, 내 방식이 옳다는 게 확인되는 게 우선인가. 저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편한 질문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수학 이틀 전이었습니다. 사위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말했어요. 장인어른, 내일 파리 바이어한테 연락해봐도 될까요? 올해 포도 상태를 보여주고 싶은데요. 저는 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바이어. 르클레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을 말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누구한테? 제가 리옹 컨퍼런스에서 알게 된 쪽입니다. 부르고뉴 피노 누아를 찾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망설임보다 기대감이 먼저였어요.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게 더 놀라웠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해봐.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즈가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조금 달라졌어. 저는 못 본 척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밤 포도밭을 걸으며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전통인지 자존심인지, 그 두 가지가 항상 같은 것이었는지. 포도나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 침묵이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땅은 결과로 말한다.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는 이제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학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포도밭 쪽 창문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은색 필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황무지에 첫 번째 포도나무를 심던 날도 이런 달이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위가 이 포도밭 앞에서 느꼈을 감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저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튿날 새벽 사위는 어김없이 포도밭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사위가 살짝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필름 구역에 포도송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아랫부분까지 고르게 익은 보라색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사위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인정이었어요. 바이어가 포도밭을 찾아온 건 수학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사위가 연락한 사람은 파리의 와인 수입상 뒤랑이었습니다. 엘리즈에게 나중에 들으니 리옹 컨퍼런스에서 사위와 명함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했어요. 부르고뉴 피노 누아를 꾸준히 찾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르클레르가 떠난 뒤로 새로운 바이어를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일 자체를 사위가 대신 해놓았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는 생각과 내 땅 일을 내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동시에 왔어요. 어느 쪽이 더 컸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뒤랑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파리에서 온 사람 특유의 차림새였는데
포도밭에 들어서는 순간 신발이 흙에 닿는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는 포도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와 사위가 양옆에 섰고 엘리즈는 조금 뒤에서 따라왔어요. 뒤랑은 별말 없이 이 구역 저 구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가끔 포도송이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3년 동안 바이어 앞에서 이런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긴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결과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설레면서 두려웠습니다. 뒤랑이 필름 구역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포도송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봤어요. 이 구역은 다르게 관리한 겁니까? 저는 잠시 사위를 봤습니다. 사위도 저를 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저에게 말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랑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위가 새로운 방식을 시험해봤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 포도밭의 변화를 내 공이 아니라 사위의 공이라고 말하는 건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뒤랑이 사위를 봤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사위가 반사 필름에 대해 설명했어요. 뒤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뒤랑은 포도알 하나를 손으로 살짝 으깨 즙을 맛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뒤랑이 말했어요. 당도가 다르네요. 색도 균일하고. 그는 주변 일반 구역의 포도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구역을 번갈아 보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콜랭 씨, 이 필름 구역 포도를 올해 전량 계약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량 계약.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줄어든 계약이 아니라 특정 구역을 지목한 전량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즈를 봤습니다. 엘리즈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눈을 빛내고 있었어요. 사위는 표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귀 뒤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뒤랑이 말한 가격은 르클레르가 마지막으로 계약했던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상당히. 저는 다시 한번 말을 잃었어요. 이 포도밭에서 이 가격이 나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이었는지도 몰랐어요. 협의를 마치고 뒤랑이 돌아갔습니다. 저와 사위와 엘리즈 셋이 포도밭 한가운데 남았어요. 엘리즈가 사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잠시 포도나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 두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말이 짧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 두 글자는 짧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내 포도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잘했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사위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참은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혼자 포도밭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은색 필름 위로 오후 햇빛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반사된 빛이 포도송이 아래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빛이 여기 있었던 건데 내가 보지 못한 것이구나. 사위가 보여준 건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원래 있던 빛을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 군데가 조용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궁금해졌습니다. 사위가 이 포도밭에서 아직 보고 있는 것이 이것뿐일까? 이 땅에서 앞으로 무엇을 더 꺼내려는 걸까? 그 궁금증이 저를 처음으로 사위 쪽으로 한 발짝 걷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기 시작한 지 2달 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카페 주인 마리안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베르나르 바이어 왔다며? 계약했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했어. 마리안느가 눈을 크게 떴어요. 마을에 그 말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포도밭에 나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은색 필름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얇고 가벼운 것이었어요. 이게 3년을 바꿔놓았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닿는 감촉은 분명히 실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뒤랑과 계약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카페에서 저를 향한 시선이 조금 바뀌었어요. 전에는 은색 필름 이야기만 나오면 웃음이 돌았는데 이제는 질문이 먼저 왔습니다.
장 피에르가 울타리 너머로 물었어요. 베르나르, 그 필름이라는 거 어디서 구하는 거야? 저는 잠시 그를 봤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은박지 깐다고 웃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사위한테 물어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위는 달라진 마을의 반응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포도밭에 나오는 시각이 바뀌지 않았고 하던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사위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있다는 걸 저는 눈치챘어요. 저녁마다 노트북 앞에 오래 앉아 있었고 종이에 뭔가를 계속 적었습니다. 엘리즈에게 물으니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어요. 내년.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년이라는 말은 이 자리에 계속 있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싫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직 쉽지 않았어요.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는 결과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법이죠. 어느 저녁 사위가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해봐. 내년에 필름 구역을 전체 포도밭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수치가 충분히 나왔으니 전체에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토양 개선 작업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 토양이 최근 몇 년 사이 산도가 올라갔어요. 그게 당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토양 산도. 저도 느끼고 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라고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막연히 땅이 달라졌다는 감각만 있었죠. 사위는 그걸 수치로 잡아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사위가 말했습니다. 처음 포도밭을 걸었을 때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을 맡겼습니다.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포도밭을 걸었을 때, 그러니까 이 집에 처음 온 날부터 사위는 이미 이 땅을 진단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머물게 한다고 선을 그을 때부터요. 저는 그게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과 묘하게 고맙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토양 개선 방법은? 제가 물었어요. 사위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석회 처리로 산도를 낮추는 방법, 유기물 추가로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도나무 뿌리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식. 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그건 저에게 작은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첫마디에서 막았을 테니까요. 설명이 끝났을 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제안한 것들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이 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사위는 데이터로 읽어냈고 저는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땅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이 땅을 지켜온 사람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사위가 저를 봤어요. 말씀하십시오. 토양 작업은 내가 같이 한다. 혼자 하지 마. 사위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조건이 단순히 같이 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사위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일에서 내가 빠지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믿어보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엘리즈가 식탁 너머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어요. 그날 밤 포도밭을 걸으며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허리가 굽어서도 이 땅을 지키던 사람.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아들을 보며 땅이 속인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결과가 말해준다고 했을까요? 저는 후자였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이상하게 두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사위가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 그게 기쁘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안했어요. 저는 그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사위가 포도밭에 나와 토양 상태를 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불안이 천천히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 땅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부르고뉴의 겨울은 조용합니다. 포도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줄기만 남아있어요. 그 앙상한 모습이 저는 좋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본질만 남은 것 같아서요. 저는 늘 겨울 포도밭을 걸으며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잘한 것, 부족한 것, 내년에 달리 해야 할 것들. 그런데 올겨울은 달랐어요.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그 안에 사위가 있었습니다. 토양 개선 작업은 수확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위와 저는 매일 아침 함께 포도밭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40년 넘게 혼자 일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군가와 나란히 걸으며 같은 구역을 살피는 게 낯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칠이 지나자 그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위는 말수가 많지 않았어요. 저와 비슷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나머지 시간은 땅을 보며 보냈어요. 석회 처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위가 구역별로 적정량을 계산해 왔고 저는 그 수치를 보며 한 군데를 짚었어요. 이 구역은 좀 더 넣어야 해. 여기 배수가 나빠서 산도가 더 빨리 오르거든. 사위가 멈추더니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몰랐습니다. 데이터에 안 잡혔네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그런 건 살아봐야 알아.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살아봐야 안다는 건 데이터로는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위는 아직 모르는 게 있고 저는 그걸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 사실이 저를 조금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아는 것이 달랐어요. 그게 경쟁이 아니라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꼈습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 땅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삽을 잠깐 내려놓고 포도밭을 둘러봤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땅 전체가 내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밭 동쪽 끝, 돌담 바로 옆에 있는 구역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심은 포도나무 2그루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줄기가 어른 팔뚝만큼 굵어진 나무들이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저기, 사위가 따라왔어요. 저는 그 나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심은 거야. 전쟁 끝나고 이 땅 샀을 때 사위가 나무 줄기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땅의 역사, 이 나무가 살아온 시간, 그런 것들이 말없이 사위에게 건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이 땅을 이해하려 하는구나.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날 이후 뭔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와 사위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사위가 뭔가를 설명할 때 저는 끝까지 들었고 제가 이 땅에 대해 말할 때 사위는 공책을 꺼냈어요. 서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내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중순이 됐을 무렵 장 피에르가 저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다른 농부들도 와 있었어요. 그들은 사위에게 내년 봄에 자기 밭에서도 반사 필름을 시험해 볼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은박지 깐다고 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직접 물어봐. 사위가 대답할 거야. 그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자리를 일어서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사위가 아는 게 있어. 내가 보증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보증한다. 저는 평생 이 포도밭만 보증해 왔습니다. 이 땅이 만들어낸 것만 믿어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사람을 보증했습니다. 사위를. 카페 문을 열고 나오며 저는 찬 겨울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포도밭 옆을 지나쳤습니다.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겨울 햇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봄이 오면 이 나무들의 새순이 올라올 것이었습니다. 올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된 땅에서 올해보다 나은 포도가 달릴 터였어요.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위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이 땅을 가볍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사람은 저였습니다. 내년 봄 이 땅에서 사위와 나란히 서는 날이 어떤 모습일지 처음으로 그려보게 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포도나무에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매년 보는 장면인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같은 새순이었지만 제가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어요.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사위가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포도밭을 돌았습니다. 겨울 내내 함께 작업한 구역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석회 처리가 된 땅은 색이 조금 달라 보였고 흙을 손가락으로 쥐어보면 감촉도 달랐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며 말했어요. 좀 부드러워졌네. 사위가 말했습니다. 산도가 내려가면 토양 구조가 바뀝니다. 미생물 활동도 늘어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달랐지만 우리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좋았어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햇빛이 좋았습니다. 반사 필름이 전체 포도밭에 깔린 첫 번째 해였어요. 사위와 저는 매일 아침 당도를 쟀습니다. 수치가 올라갈 때마다 사위는 공책에 적었고 저는 포도알을 직접 손으로 확인했어요. 기계 수치와 손끝 감각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익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포도밭이 제 기대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당도 측정기가 18브릭스를 가리키던 날 아침 저는 그 수치를 보고 한참 서 있었어요. 이 숫자가 나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확철이 되자 뒤랑이 다시 왔습니다. 그는 포도밭을 한 바퀴 돌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콜랭 씨, 올해 전체 수확량 계약하고 싶습니다. 작년 필름 구역만이 아니라 전량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포도밭을 바라봤습니다. 전량. 이 포도밭 전체를 한 바이어가 가져가겠다는 말은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봤어요. 사위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있었지만 귀 뒤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챘어요. 가격은? 제가 물었습니다. 뒤랑이 말한 가격은 작년보다 또 높았습니다. 파리에서 이 포도밭 이름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콜렉 농장 포도가 달라졌다는 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내밀었어요. 뒤랑이 떠나고 난 뒤 저와 사위 단둘이 포도밭에 남았습니다. 엘리즈는 그날 파리에서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한참 포도밭을 바라봤습니다. 은색 필름 위로 오후 햇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포도송이들이 아래까지 균일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3년 전에는 만들지 못했어요. 아무리 새벽에 일찍 나오고 아무리 꼼꼼하게 가지를 쳐도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사위가 저를 돌아봤어요. 이름으로 부른 건 몇 번 안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위가 멈추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는 포도밭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땅이 3년을 힘들었어. 나는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내 덕에 살아났어. 고맙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말은 짧지 않았어요. 40년을 살면서 이 포도밭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사위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저도 이 땅에서 배웠습니다. 데이터로 안 잡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안 하던 웃음이었어요. 사위도 따라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둘이 같은 타이밍에 웃은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포도밭을 나란히 바라보면서. 그러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해. 말이 나온 뒤에 스스로 조금 놀랐어요. 이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꺼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을 이제서야 소리내어 말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내후년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도나무 줄기를 한번 짚고 걸음을 옮겼어요. 대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었으니까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가 처음 심은 나무 앞에 섰습니다. 굵은 줄기에 손을 얹으며 생각했어요. 이 땅은 3대를 걸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손이 이 땅을 함께 잡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손이었지만 이 땅의 흙냄새를 아는 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이 땅에 나오는 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웃어도 필름을 닦던 손이었고 할아버지 나무 앞에서 말없이 서 있던 손이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사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조용히. 저는 그걸 이제야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 인정이 늦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42년을 혼자 지켜온 땅이었어요. 이제 그 땅에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그게 제 사위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